오늘의 마지막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요? 2007년 9월 6일날 개봉했어요. 이 영화 마이 파더라고. 김영철님이랑 그 다니엘 헤니가 주연을 맡았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도 안 봤거든요. 근데 안 본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이래요.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된 다니엘 헤니가요. 외국에서 이제 양부모들한테 부유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나를 낳은 진짜 한국의 나의 친부모는 누굴까? 혈육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애틋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군인으로 입대한 다음에 한국으로 지원을 와서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게 돼요. 그런데 찾아보니 아버지가 사형수네. 뭐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밑에 글 보이시나요? 여기 포스터의 글. 2007년 9월 눈물로 다가올 감동 실화 라고 적혀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를, 그 실화 얘기를 드리고 나서도 이게 감동 실화다, 펑펑 울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 실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그리고 이 일은 뉴스에서도 났었고요. 이분이 아드님이십니다. 다니엘 헤니 역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형수고요. 이 사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거예요. 감동실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름은 성낙규. 여러분들 황금여관 사건이라고 아세요? 황금여관 부녀자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이 이분이거든요. 사형수세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으세요. 성낙주, 그는요 1976년 7월에 불교 태교종에 입적을 해서요 승려활동을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1984년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승적을 박탈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 생활하면서 익힌 가락으로 도봉구 미아동 쪽에 점집을 운영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993년 성낙주의 점집에 49세의 전모 씨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이셨어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전모 씨와 성낙주는 친분을 쌓게 되죠. 전 씨는요, 남편이 없는 가부에 중학생 딸 하나가 있었고요.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미여관이요. 성낙주는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안 후부터 사주를 봐준다거나 살풀이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 전 씨의 집에 틀락날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93년 중순부터는요, 전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게 된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성낙규가 이 황금장 여관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굳이 이게 전 씨의 입장에서는요, 성낙주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기보다는 여관을 운영하는 그 특성상 24시간 여관에 누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자리를 비울 때를 생각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그 숙박을 하며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냥 성낙주에게 방을 하나 준 거 정도로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게 둘이 같이 살면서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둘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빌부터만 살아가는 빈대 같은
성낙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싫었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성낙주는 1980년대 초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요, 성생활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만남 초기에는 전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을 엄청 먹어가며 관계를 맺곤 했는데 점점 관계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약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 일로도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뭐 그 성기능 문제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싸움 중에 몇 건의 이유는 그 이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낙주랑 이렇게 싸우던 도중 매일같이 싸워요. 그러던 도중에요, 1994년 8월 13일 오후 8시쯤에 전 씨의 중학생 딸 이양이 참다 못해 성낙주 본인에게 대놓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랑 이렇게 자꾸 싸우시는데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주세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면전에다 결별을 요구하죠. 근데 이에 성낙규는요, 중학생짜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낙주는 그날 밤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오전 5시경에 여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전 씨의 집이 있었거든요. 본집. 그 본집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이양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 말 하나 했다고요. 살해 후에 성낙주는요, 이양의 시신을 그 집 목욕탕으로 옮겨요. 옮긴 뒤에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수십 조각으로 쪼개고 또 쪼개요.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먼저 담아요. 그 다음에 라면 상자 2개로 나누어 보관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1시쯤 이렇게 시체 토막을 끝낸 성낙주는요, 이복 동생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요. 야, 고사 지내고 나서 돼지머리가 이거 남았는데 이거 좀 처리를 해야 된다. 너 나 좀 도와줘라. 그렇게 아는 이복 동생은 그레이스 승합차를 타고 형을 도와주러 와요. 그리고 둘은 시신을 경기도 남양주, 화도, 구암리, 북한간 휴게소 인근 야산에 매장을 하죠. 그리고 성낙주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짜 편지를 만듭니다. 글씨체를 들킬 거를 생각해서 타자기로 편지를 작성해요. 내용은 이래요. 엄마,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날 찾지 마세요. 목소리 왜 이래? 그러니 날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저씨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 있고 그 아저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정말 허접하게 짝이 없잖아요. 타자기로 쓴 것 하며 뭐 오타도 있었고요. 그 오타 중에는 우리 옆으로 할 때 여의 피읍, 이거를 여의 비읍으로 이렇게 오타를 내는 등 진짜 중학교 2학년이 오타를 낼 수 없는 부분에서 오타를 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전 씨의 입장에서는 그 성낙주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걸 봐서 좀 갈등이 그것 때문에 조금 생겼었고, 딸이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런 걸 생각하면 별로 의심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출이라고 단정을 짓고요. 실종 신고가 아닌 가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요. 근데 성낙주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엄마 전 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성낙주는 19일 종로 5가에 의료기 상해에 들려가지고요, 수술용 메스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21일 새벽 3시 여관에서 전 씨와 성낙주는 또 싸움을 했고요. 싸움 도중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 라고 푸념을 하는 전 씨의 말에 또 꽂힙니다. 그래서 성낙주는 아침이 되자마자 107호실에 잠을 자고 있던 전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해요. 그리고 또 사체를 목욕탕으로 가져가 준비해둔 메스로 토막을 냅니다. 첫 번째 범행 때 칼로 토막을 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메스까지 구비를 해둔 걸 보면 철두철미하게 아주 꼼꼼하게 들어온 이 새끼네요. 한번 해봤던 시신의 손. 이번엔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검은 비닐봉지에 토막을 낸 시신 조각을 한번 담고 다시 라면 상자 3개에 나눠 담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요, 얼마나 담담한게 하면 여관 카운터 앞 계단 밑에 그 박스들을 재놓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22일 아는 형인 김모 씨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는 형님이라고 보도된 것도 있고요, 뭐 친형이라고 보도된 것도 있는데 저는 아는 형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이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급히 쓸 일이 생겼다, 차를 좀 빌려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도 돼지머리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고사를 지내고 난 돼지머리를 처리한다고. 오전 11시 급하게 차를 렌트해온 동생 또 씹힌다. 해리 여기 잘라주세요. 오전 11시 급하게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동생을 보러 온 김씨는 돼지머리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속아서 시신 유기를 도와줘요.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동화 1위 도로공사 현장 부근에 전씨의 시신을 안매장하죠. 그렇게 모녀를 살해한 성낙주는요, 뻔뻔하게 돌아와서 이 여관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죠. 전씨와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 친구. 근데 갑자기 사라진 모녀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성낙규한테 가서 물었어요. 주인아랑 딸내미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성낙규 굉장히 뻔뻔하게 말합니다. 딸이 가출한 것 때문에 좀 심란해서 절에 불공 드리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보내요. 근데 전씨의 친구는요, 전씨와 어렸을 때부터 절친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관문을 닫아주지도 않은 채 성낙규한테 맡겨두고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절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너무 수상히 여긴 나머지 이제 112에 신고를 했죠. 경찰은 22일 오후 8시쯤에 여관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성낙규를 연행해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성낙주는요, 조사 내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만 계속 내뱉어요. 그리고 좀 말하기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눈을 감고 연부를 외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정말 답답했죠. 그러다가 취조하던 도중에 형사가 이제 딸이 가출을 하고 난 뒤에 남겨진 편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상함을 발견하죠. 중학생 여자아이가 타자기로 편지를 남겼다는 것도 이상한 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엽자에 피읍 받침을 비읍으로 오타로 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 성낙주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진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그 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낙규가 그 엽자를 비읍으로 같은 오타를 내면서 그때부터 수사가 좀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4일 새벽 2시 성낙주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뭐 쉽게 뭐 줄줄줄 일체를 자백한 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받게 된 영수증이나 의료용 메스 구입 사실을 이제 알아내서 경찰들이 좀 압박 수사를 했죠. 그렇게 그 증거를 들이밀고 나서야 이제 빼박이다 싶어서 입을 연 것 같아요.
모녀의 시신은요, 무려 36조각에서 38조각으로 절단돼 있었어요. 신원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의 얼굴 피부를 다 벗겨냈고요.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서 이 손가락 끝마디도 몇 조각을 냈어요. 지문 채취를 못하도록요. 그리고 95년 사형 선고를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95년부터 맞습니다. 95년부터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나이 굉장히 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젊을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뉴스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둘, 이렇게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둘, 이 남자분 있잖아요. 실제 에런 베이츠라고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빠를 찾고 싶어서 왔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알다 보니 사형수가 자기 아빠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요. 무슨 아침 방송에도 이슈화 되고요. 완전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끌면서 스타가 됐어요. 그걸 좀 즐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락교도 오랜만에 바깥 구경 좀 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두 분요. 이 두 분? 아니, 이 사형수랑 이 에런 베이츠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전혀 남남입니다. 전혀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은 그거를 억지 감동으로 막 포장을 했어요. 사형수라도 아빠라고 따랐으니 끝까지 내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겠다. 미쳤어요? 왜 멀쩡한 에런 베이츠가 왜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끼워 맞췄다는 느낌 너무 들지 않아요? 이 사형수의 얘기를 그대로 실화라서 실화로 영화를 썼다고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감동적인 내용의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는 이 사람 둘이 남남입니다. 굉장히 억지스러운 감동 스토리예요. 조작된 거죠. 이런 뉴스거리가 처음 떴을 때 국민들은 다 솔깃했을 거고요. 언론들은 또 그 솔깃했는 거에 더 자극적으로 쓰려고 억지 감동 유발해가지고 막 보도했을 거고요. 근데 이 같은 거를 또 흥행에 성공하겠다 싶어. 그래, 이때다 싶어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마이 파더요.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청 미화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이거라고요. 솔직히 성낙주나 에런 베이츠한테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개개인으로 보면 지네끼리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어요. 나 아빠 잘못 찾았네? 성낙교도 사연수로 있다가 괜히 어떤 애가 와갖고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인 줄 알았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네끼리만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단순 이슈거리로 만들어서 감동적으로 미화를 해서 영화를 만들고 뉴스에 내고, 이 사람들 도덕 수업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아직도 안 당한 아이인데, 아까 그런 사건을 저지른 쓰레기 같은 새끼인데, 유가족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는 생각을 안 했나봐. 돈 버는데 급급했나봐. 마이 파더라는 영화는요,
뭐 감동 실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눈물 펑펑 흘리고 집에 와서 아 이거 진짜 감동 실화라고 했지 이러면서 몰랐던 분들이 검색해보고 학을 띄었습니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 있어. 그래서 개같이 욕을 먹고 흥행에도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영화 보신 분들은 사기당한 거야. 유가족들 및 피해자의 지인분들이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찌 그런 끔찍한 기억을 잊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 조금이나마 상처가 조금은 무뎌졌을 텐데 그걸 다시 꺼내서 억지 감독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에 걸리고요. 뉴스에서 보이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요. 이렇게 언론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를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 가슴에 진짜 대목을 박는 일 아닙니까? 2번, 3번을. 벌써 성낙주 사형수 이 새끼가요. 사형 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이 새끼 나이가요. 43살 때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65이에요, 여러분. 22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대한민국 교도소가요. 언제부터 사형수들 요양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형 판정은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사형수 성낙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